자,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 한 2주 정도 이제 쉬고, 이제 약공개목 이제 강의 이제 들어가는데, 강의 계획서는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이 강의 특징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4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하루에 이제 2회차 분씩 풀 거예요. 2회차 분씩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 이제 이 행정법 이제 기출이라고 하는 게 기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냐면 제가 이제 시행처 문제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이제 기출 분석을 해요. 기출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고 뭐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한 90% 정도는 이게 이제 기존 기출이 이제 그대로 출제가 돼요. 기존 기출 그대로 출제가 된다. 물론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것도 있고 일부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90% 이상은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제 20문제 중에서 18문제 정도는 이제 이 익숙한 지문들이 이제 출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행정법에서 이제 그 점수를 잘 맞으시려고 하면 이게 뭐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지문을 맞춰야지 점수 고득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출제가 되지 않은 뭐 그런 사항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고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출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딱 보기만 하면 이거는 이제 기출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맞출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약공기문 문제가 이 이름이 뭐죠? 잠깐 플레이 죄송. 저도 이제 이게 약자로만 불러가지고 그래 약점 공략 공부하는 기출지문 모의고사 이 약공기문 이게 사실 제가 만든 이름은 아니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행정학 신용환 선생님 혹시 아나요? 저랑 이제 동기인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이름을 남겨주고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이름을 이제 그대로 갖다가 이제 쓰고 있는데 여튼 이제 이게 진도별 모의고사인데, 제가 이제 새롭게 지문을 만든 거는 없어요. 만든 거는 없고, 전부 다 이제 기출지문 중심으로 해서, 일부 변형이 되는 건 있습니다. 변형이 되는 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진도별 모의고사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숙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가 이제 오답 포인트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으면, 아마 4월 시험이든 아니면 이제 6월 시험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는 전부 다 이제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전범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범위 모의고사하고 이게 진도별 모의고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진도별 모의고사가 문제를 풀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나오잖아.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것도 이제 보통 이제 기본서라든지 기출문제 순서대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범위보다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내기가 이제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분씩 풀 거야. 2회분씩 풀 건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예습을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습을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가 뭐 이제 찌남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행기일 수도 있고 혹시 다른 선생님 교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예습은 이제 반드시 해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 계획서 보면 이제 진도표 있잖아요. 진도표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한번 담아줘 봐야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예습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어. 예습을 그렇게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단원에서는 이제 어떤 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 이제 빈출이 되고 그런 거 정도 이제 확인하는 수준에서 글쎄 2시간에서 3시간 이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해오면 되지. 아침에 이제 잠깐 강의 시작하기 전에 2시간, 3시간 정도 이제 해당 범위를 열심히 읽어오세요. 물론 이제 암기가 안 된 거 아직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이제 2-3시간 정도 이제 예습을 해오세요. 예습을 해오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100점을 받는 걸 바랍니다. 100점을 받는 걸 바라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겠지. 그지? 어쩌다 한 번씩 100점이 나올 거고 아마 보통 이제 90점 전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점수가 이제 맞게 될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게 뭐 이제 OMR 카드까지 해가지고 뒤에 이제 방도 붙이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게 방 붙이고 그러면 뭐 잘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텐데, 이게 조금 이제 공부가 이제 미흡하게 된 친구 같은 경우에 되게 부담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이게 방을 붙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방을 붙이진 않을 거예요. 방을 붙이진 않을 거고, 뭐 OMR은 이제 별도로 이걸 무슨 이제, 뭐 채점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할 거야. 그런 건 안 할 거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반드시 노력을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게 비틀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튼다는 게 그게, 내용을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지선다형 내지는 이제 그 박스형으로 이제 뭐 기억, 니은 뭐 이렇게 이제 푸는 건데, 뭐 속어법을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하나라도 더 맞으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지.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뭐 지문 하나하나를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주력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제 실전, 문제를 이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속어법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1번에서부터 이제 그 4번까지 있잖아요. 4번까지 있는데, 요거 제가 이제 숫자 전부 다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20문제라고 하면은 1번이 5개, 2번이 5개, 3번도 5개, 4번도 5개야. 이게 이제 5개니까 혹시 나중에 쫙 풀고 이제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요런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아마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지? 실제 시험에서도 딱 보면 이제 대충 이제 딱 해놓고 이제 몇 문제 모르는 게 있으면 뭐 1번 몇 개인지 세고 뭐 2번 몇 개인지 세고 그러면 이제 몇 번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막 찍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문제 푸는 연습을 이제 하라는 취지에서 뭐 속어법도 한번 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도 한번 맞춰보는 거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90점 전후로 이제 저는 점수를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100점을 맞대. 근데 100점은 어렵지, 그지?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습은 이제 2시간에서 이제 3시간 정도 이제 하시되 나중에 그 복습은 어떻게 하냐? 복습 시간은 전 가급적이면 이제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강의에서 다 소화를 하시라는 거지. 제가 20문제는 20분 동안 푸는 시간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문제 푸는데 20문제 푸는데 15분 정도밖에 안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넣고 싶은 지문이 많아가지고 이게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박스형 같은 경우에 막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지선다형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15분을 드리기는 조금 이제 부족할 것 같고 20분 정도 시간 드릴 거거든요. 2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풀어보세요. 본인이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가 좀 헷갈리고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어차피 다 설명 드릴 거거든요. 설명 드릴 거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뭐 이제 뭐 가피를 해놓든 뭐 어떻게 했든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아니면 뭐 기본서에다 하시든 뭐 기출문제에다 하시든 뭐 그건 알아서 이제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고 복습 시간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 그래서 여기서 강의로 이제 전부 다 이제 해결을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 우리가. 이게 참 저도 평일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금요일 토요일이 껴있어요. 토요일이 껴있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데 금요일 토요일에서 이제 2회분씩 이제 문제는 이제 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게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몇 회냐 4주고 그다음에 이제 8회 안쪽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약공기무가 지금 프린트로 나눠드리긴 했는데 이 교재로도 출간이 돼요. 교재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지금 연말이 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교재로도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근데 교재로 하진 않을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교재로 하진 않고 뭐 여러분이 푸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을 딱 재놓고 이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 프린트로 전부 다 이제 배포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사실 분들은 뭐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오프라인 나오실 분들은 이제 교재가 아니라 그냥 여기 프린트 있으니까 여기서 쓱쓱 빼가면 되죠, 그지? 이렇게 해가시면 돼요. 자, 오늘은 아마 예습이 안 돼 있죠. 그지? 첫날이라서 뭐 예습이 안 돼 있는데, 예습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뭐 시간을 더 드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쭉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게 2회차니까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아마 6시까지는 다 안 해도 될 거예요. 한 5시나 5시 반?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분 시간 드리고 20분 동안 20문제 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중간에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끝낼 거예요. 끝내고 그럼 좀 설명이 좀 죄송하지만 러닝 타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데 중간에 한 뭐 15분이나 20분 정도 쉬고 다시 또 이제 다음 회차를 이제 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는 다 받으셨죠? 지금 배포가 된 게 보니까 1회하고 2회하고 좀 막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1회를 2개 가지고 계시거나 뭐 2회를 2개 가지고 계시나 그런 분도 계시나요? 그런 분 없으시나? 그런 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2회밖에 없어 근데 2회밖에 없. 저기 1회 있다. 없는 사람 받아가 빨리 1회 없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강의실을 이제 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문자 나가기는 405호로 나갔다며. 그죠? 근데, 저 와서 보니까 이제 406호더라고. 근데 406호 왔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뭔가 했더니, 강의실을 이제 옮긴 거더라고요. 예. 자, 1회 다 가지고 계시죠? 1회 다 가지고 계시죠? 이 OMR 카드 별도로 없지 않나?
그지? OMR 카드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OMR 카드는 안 하고, 이제 별도로 이제 문제를 이제 그 20분 동안 이제 풀어보는데, 제가 오늘은 제가 이게 강의실 변경도 있고 좀 애매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 해설지는 안 드려요. 해설지는 안 드리고, 문제를 일단, 문제만 드리고,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20분이 지나면 그때서야 이제 해설지를 배포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해설지를 미리 드리면, 분명히, 보고 싶은 생각 들잖아. 컨닝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 이게, 내가 이거 알았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잘 생각이 안 나지? 그러면 이제 한 번이라도 떠들어보고 싶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해설제는 좀 나중에 드리는데, 오늘 조금 약간 이제 좀 어, 시작할 때 좀 애매해가지고 좀 그런 측면이 있네. 어쨌든 내일은 문제지만 드립니다. 내일은 문제지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는 20분 지나고 다 끝나면 이제 그때 이제 정답 맞춰보라고 이제 그때 이제 배포를 할 거예요. 그지? 그래서 좀 시차를 가지고 배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회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설명할게요. 예. 자, 다들 준비되셨죠? 예. 20분은 충분합니다. 충분한 시간이니까 충분히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잘 찍어보세요.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해설지도 가지고 계시죠? 네,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 맞춰보시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사지선다형이라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 써야 되는데 이게 아쉬운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형은 보통 이제 4개가 아니라 이제 5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 많이 걸릴까봐 제가 이제 20분 정도 이제 시간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하나라도 이제 더 맞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배포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숫자 정리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정리? 이게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거 제가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배포해드린 건 아니고, 그래도 오프라인까지 오셨는데, 뭐라도 하나 이제 손에 쥐고 가야 되잖아. 이게 이제, 좋은 것들은 이제 쥐고 가야 돼서, 제가, 일주일에 이제 하나, 2개 정도씩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든 자료인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여러분 구질구질하고 이제 정리 안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쭉 이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열심히 외우세요. 열심히 외우세요. 할 말이 별로 없다. 이거 열심히 외워주셔야 돼. 뭐 숫자는 무조건 외워야지. 숫자를 틀려서는 우리 시험에 합격 못하니까 숫자 같은 거 열심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정리도 이제 혼자 정리하려고 하면 이거 안 돼. 혼자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니까 이것도 그때 나올 때마다 이제 확인하고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이제 바로 설명드릴게요. 1번부터 봅시다. 후루룩 한번 봅시다. 아직 못 맞춰봤어요? 다 맞춰봤어요? 자, 어려운 것도 있고, 이제 쉬운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지엽적인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게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지엽적인 거 가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이제 볼게요. 이게 실질적 의미의 행정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이제 구분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이 문제도 뺄까, 넣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넣어놨는데, 이게 10년 그 이전에 이제 한번 나오고, 이제 다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 의미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개별 구체적인 작용이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 의미 행정인 거고, 그다음에 형식적 의미 행정이라고 하는 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형식적 의미 행정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은 이제 그 성질을 기준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고, 그다음에 형식이라고 하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거. 기억부터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이 대통령령의 제정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만드는 거지. 대통령이 만드는 거니까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해당이 돼요. 근데 대통령령은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누가 하죠? 행정심판위원회가 하지.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 밑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형식적 의미에서는 이제 행정에 해당이 될 건데, 근데 행정심판의 재결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준사법적인 절차로서 행정소송하고 똑같은 거야. 행정소송하고 유사한 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 의미에선 사법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통고처분입니다. 통고처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미 한다. 자, 우리 통고처분은 누가 하는 거냐면, 뭐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이라고 하면 경찰서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조세범 체납법이라든지 뭐 관세사범이라든지 뭐 출입국사범이라든지 전부 다 행정청이 하는 거야. 행정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통고처분은 뭐에 가름하는 거죠? 벌금에 가름하는 거지. 근데 벌금이라고 하는 건 형사 재판을 통해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 의미엔 사법에 해당이 돼.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일반 법관의 임명을 한번 봅니다. 일반 법관의 임명은 누가 할 것 같아요?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 양반이 이제 일반 법관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게 사법부의 작용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는 거는 개별 구체적인 작용이죠. 공무원을 임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 의미엔 행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법원 규칙 제정. 대법원 규칙은 누가 제정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대법원장이 제정해. 대법원장. 자, 대법원장이 만들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사법에 해당이 될 거고요. 대법원 규칙은 이게 명령 규칙의 하나잖아. 근데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엔 입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지?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질이냐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기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식이냐 이게 구분이 되죠. 자, 통치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치행위라고 하면 이게 그 대통령이라든지 국회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으로서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가 곤란한 행위, 그걸 통치행위라고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죠. 판례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 1번에 보면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지금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되자마자 사실 사면권을 행사했죠. 사면권 행사했는데,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형 집행 받는 사람한테 사면을 해주게 되면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형집행이 면제가 되면서 이제 석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법권을 행사하는 셈인 거야.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통치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권력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훈법에 따라서 서운을 수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운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서운을 수여한다는 건 훈장을 주는 거예요, 훈장.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훈장을 주는 거. 자, 훈장을 주는 건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통치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줬던 서운을 박탈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서운 취소인데, 이 서운 취소는 이게 서운을 받게 되면은 무슨 이제 각종 이제 법령에 따라서 무슨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뭐 지원금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서운이 취소가 되면 이런 이제 법적 혜택이 박탈이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운 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그래서 서운 취소에 대해서는 서운을 받은 사람이 보통 이제 사망했을 거니까 유족이 이제 원고가 돼서, 그다음에 서운 취소는 이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다. 그러니까 통치행위일 수가 없겠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번에 걸쳐서 이라크에 파병을 이제 보내요. 그래서 1차 파병에 이제 서희 제마부대라고 해서 의료 지원단이 나가고, 그다음에 2차 파병은 자이툰 부대라고 해서 이 전투 부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2차 파병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이 딱 제기된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봤냐면, 이게 이라크에, 그러니까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려고 하면 대통령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야. 이게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로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파병이라는 의사결정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사법심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통치행위성이 인정이 됐고 사법심사를 자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고 국회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사법심사를 하는 건 자제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란 한계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요. 그래, 야, 그러면 이제 뭐 비상계엄 같은 거 막 선포해도 돼?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국민의 이제 자유와 권리 이제 보장하기 위한 게 결국 국가작용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이라는 한계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판례들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자, 기억에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네. 자,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언제 처음 발동이 됐냐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금융실명제 재정경제명령이 이제 발동이 됐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다. 근데 긴급 재정경제명령, 이런 금융실명제 재정경제명령이 발동이 되면 이게 금융자산을 내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걸 실명으로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생겨요. 침해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자,
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다. 그렇게 인정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틀린 지문이 뭐냐면 그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원의 심판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상식이기는 한데 우리 규범에는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같은 이제 명령규칙이잖아. 명령규칙. 명령규칙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사법심사를 하냐면, 법률에 대해서 법원에서 위헌이다 아니다 사법심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법률은 법원에서 사법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헌재가 판단하는 거예요. 헌재가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든지 이런 명령규칙 정도는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법원이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 자,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은 뭐의 효력을 갖죠? 법률의 효력을 가져.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건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인 거지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참 어려운 지문이지. 어려운 지문. 자, 그리고 니은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또 만들어놨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은근히 그 헌법소원을 많이 이제 제기를 하셨어. 많이 제기가 된 게 아니라 참 이 중요한 이제 헌법 사건들을 이제 많이 이제 창출하셨어. 탄핵에서부터 뭐지 탄핵. 자, 니은 한번 보면 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그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신행정 수도의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냐면 신행정 수도법이란 법률이 만들어져요. 신행정 수도법, 수도법이란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행정 수도법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게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전시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을 전부 다 이제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 이전시키겠다. 이런 이제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신행정수도법이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는다. 청와대나 국회와 같은 이런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기관을 어떻게 함부로 법률에 의해서 헌법 개정도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이제 세종시로 이전시키냐.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거야. 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든지 수도 이전 문제 자체를 신행정수도법이란 법률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해서 위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통치행인 것도 아닌 거야. 그지? 그래서 통치행위도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건 법률에 의해서 실현시켰다가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 결정을 한 그런 사례라는 거지, 그지? 근데 다만 이 신행정수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제 수도 이전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대통령이 너무 중요한 이제 이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이제 붙여야 될지 여부, 요거 자체는 이제 통치행위로 이제 보게 된다, 그지? 예, 그래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든지 수도 이전 문제 자체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근데 수도 이전 문제 자체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통치행위다.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리고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쩌고 해서 법원의 책무 어쩌고 해서 인정을 지극히 신중해야 된다.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통치행위 개념이 넓게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사실은 사법심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법심사를 안 한다는 거는 재판을 안 한다는 거고 헌법소원이라든지 뭐 형사재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안 좋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의 개념은 가급적이면 좁게 인정하는 게 타당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중하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건가? 국회가 하는 건가? 아니지. 그러니까 사법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야, 이건 통치행위니까 사법심사하지 말자.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니까 사법심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통치행위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자, 리을 봅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건 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그지? 6.15 이제 남북 정상선언인데,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남측 대통령하고 이제 북측의 이제 김정일이죠, 당시 이제 김정일. 이제 그 정상끼리 이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통일과 관련된 대북 정책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통칭이에요. 고도의 이제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당부 자체를 판단하는 게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는 것이 뭐 어쩌고 돼서 적절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니까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뭐 그러면서 처벌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통치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그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신고하지 않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않고 송금한 행위 자체
북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면 북한이 옳았구나 막 공짜로 해주고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제 당근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 이때도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이제 그 북한에 이제 몰래 이제 송금을 했는데, 어쨌든 이 송금을, 북한에 송금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거나, 아니면 이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미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한 내용이다. 계엄. 자, 사법부는 이제 그 계엄 선포의 요건고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게 좀 여기서 이제 틀렸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탄핵을 담당하는 뭐 그런 그 헌법재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을 얘기해. 그래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뭐 이제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면 이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그래서 요건고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본란의 목적이다. 딱 이번에 국헌본란의 목적이다. 국헌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군사반란, 내란 행위, 그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이제 전두환 노태우와 관련된 사건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심사할 수가 있다. 이것도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고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은 통칭이다. 그래서 사법심사가 자제가 된다. 근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면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 군사 반란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 전두환은 사형이 선고가 됐나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는 17년형인가 뭐 그렇게 선고가 됐지? 예. 자, 넘어가서 봅니다. 이제 법률 유보 원칙.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행정법에서 그 법치주의 원칙을 보죠. 법치주의. 우리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잖아. 하나는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래서 법률만이 그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국민의 권리 인부에 영향을 주는 법규를 창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은 모든 법규에 위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면 이 행정작용은 이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 자,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먼저 한번 봅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이게 의회 유보의 원칙과 관련된 건데, 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자의 범위와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자, 요거 뭐랑을 좀 구별해 주시면 좋냐면, 우리 그 법률 유보의 원칙이 하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이제 행정작용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이고, 이 법률 유보 원칙 안에 어떤 원칙이 이제 포함이 되냐면 의회 유보의 원칙이 포함이 돼요. 의회 유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지. 이 의회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이제 기본권 관련된 이제 본질적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의무와 관련된 이제 본질적인 사항이라든지, 너무 중요한 사항은 이게 법률로 직접 규정하라는 거야.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지, 뭐 법률의 근거를 둬가지고 뭐 행정입법에 뭐 행정입법 같은 거 있잖아. 뭐 대통령령, 총령, 부령 같은 이 행정입법 같은데 함부로 위임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지? 예, 요게 이제 의회 유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이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로 직접 정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의회 유보의 원칙은 너무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그게 의회 유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이 그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의회 유보 원칙이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포함이 되는 개념. 자, 그래서 이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금액. 그러니까 뭐 부과 징수 절차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 말고요. 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가 지금 2,50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나요? 그 금액 있잖아요. 금액. 이 금액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영역일까, 본질적인 영역이 아닐까? 이건 본질적인 영역인 거야. 그래서 2,500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25,000원으로 결정이 된다든지 25만 원으로 결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국민의 이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권 관련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신료는 또 이제 KBS에서 걷어서, KBS가 이제 방송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KBS 입장에서는 방송의 자유라고 하는 또 기본권하고 이제 그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뭘로 정해야 된다?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근데 법률로 정하지 않고 이걸 KBS법이 한국방송공사가 알아서 정해라, 이런 식으로 위임을 했다고 하면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이 돼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이 되죠. 자, 2번 봅니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하나가 틀렸어요. 여기서 틀린 건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인 거야. 법률에 의한 규율이라고 하면 무조건 법률로 정해라. 그게 이제 법률에 의한 규율인 거고,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라고 하면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뭐 총리령으로 정해라. 이게 위임의 근거를 둬서 행정입법의 형식으로도 기본권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법률에 의한 규율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다. 여기서도 하나가 틀린 거야. 여기서도 하나 틀렸고, 그리고 법률에 이제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형식이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을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했으면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근거에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거든. 이런 이제 침입적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했거든. 자,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걸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산이다. 예산. 자,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지문인가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도요. 이게 일반 국민한테는 효력이 없죠.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는지 아세요? 몰라? 670조 정도 이제 책정이 됐는데 여러분이 왜 그 금액을 잘 모를까? 행정학에서 배우지 않나 근데? 공부를 좀 덜 했나? 왜 모르냐면 여러분하고 이제 관련이 없는 돈이라서 그래. 그게 내 돈이라고 하면 이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알 텐데 내 돈이 아니잖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근데 어쨌든 예산도요. 일반 국민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는데 근데 예산이 딱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행정부는 이제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있지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 네, 법규범은 맞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근거에서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든지 침입적 행정처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 예산은 법률요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나온 김에 좀 보자. 나온 김에. 자,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에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우위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우위에서 말하는 이제 그 법률이 있을 거고, 그리고 법률 우위를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 이제 국가작용이 있을 텐데, 자, 원칙적으로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모든 법률이야. 모든 법령, 모든. 뭐 이제 법률이 됐든 대통령령이 됐든 총리령이 됐든 부령이 됐든 관습법이 됐든 뭐가 됐던 간에 전부 다 이제 그 법률 우위의 원칙에 이제 저 말하는 법률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이제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국가작용은 모든 국가작용이에요. 모든 국가작용.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이제 법률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요. 법률이고, 그다음에 법률에서 이제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 같은 거, 위임명령. 여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뭐는 포함이 안 되냐면 이런 거 포함이 안 돼요. 관습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나요? 안 되지, 그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규칙을 근거로 해서 규칙을 근거로 해서 이제 행정처분할 수 있나요?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지? 예산을 근거로 해서 이제 행정처분할 수 있나?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이제 그 법률이라고 하면 진짜 법률 아니면 법률의 위임을 받은 이제 그 행정입법들, 그지? 이제 위임입법들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국가작용도 모든 국가작용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지? 주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우리 이제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기본법 8조의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에 보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뭐 이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국민 생활에 이제 그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요런 작용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국가작용이 아니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국가작용 그런 작용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지? 그 정도 봅시다.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아이, 안타깝네. 자, 근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법률이 두 가지 법률이 있어요. 하나 도로교통법, 도교법이 있고요. 도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객법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법, 여객법. 자,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이제 음주 사고를 낸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다. 그러면 운전면허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만약에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그럼 당연히 택시 운전 못 하는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택시면허 취소다. 택시면허가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지? 예. 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택시 운전기사였고요. 안타깝게 이제 음주 사고를 냈어요. 음주 사고를 냈는데 사망을 한 거야. 사망을 한 거니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망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사람은 음주 사고를 낸 거고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 건 맞는데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취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택시면허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지? 택시면허 취소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5번 한번 볼까요? 5번. 자, 1번. 자,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거를 말한다. 나 이것도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이제 행정법규에는 크게 두 가지 법규가 있어요. 행정법규에는 하나는 이제 조직법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용법규라는 게 있어. 작용법규. 이 작용법규하고 조직법규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총론만 공부하면 조직법규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강론까지 공부하면 조직법규가 뭔지 알지. 조직법규가 대표적인 게 정부조직법이에요. 정부조직법. 자,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제 병무청이 병무청 말고 국세청 하자 요새. 국세청 요새 이제 쿠팡에 이제 세무조사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자,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이제 국세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기본법에 근거해서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할 수, 쿠팡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용법규가 없어요. 작용법규가 없는데, 정부조직법상 국세청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세무조사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조직법규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국세청이 만들어져 있으면 국세청한테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돼야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법률 유보원칙에서 말하는, 즉,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미안하지만 정부조직법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거 조직법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작용법규에 해당이 돼. 작용법규. 그래서, 자,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는 이제 법적 근거는 작용법규를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게 개별적 근거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근거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일반 근거가 있고요. 일반 근거. 또 하나는 이제 개별 근거가 있어. 개별 근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제 조세부가 처분한다든지 이런 이제 국가작용을 하려고 하면 진짜 개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한다, 뭐 소득세는 언제 부과를 한다, 뭐 얼마를 부과한다, 이런 개별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지 일반 근거를 가지고는 안 돼요. 일반 근거를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 정도 봅시다. 그래서 작용법적 근거를 말한다, 개별적 근거를 말한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이거 방금 설명드린 건데 법률유보 원칙은 입법자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의 본질적 사항을 직접 정해야 된다는 의회 유보와 별개 원칙이 아니라 법률유보 원칙 안에 뭐가 포함이 된다? 의회 유보 원칙이 포함이 되는 거야. 포함이 되는 거. 그래서 자, 법률 유보 원칙은 의회 유보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라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의회 유보의 원칙은 법률로 직접 정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니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게 뭐 법률로 직접 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법률 유보가 의회 유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자, 3번 봅니다. 이거 의회 유보와 관련해서 자, 어떤 내용이 그럼 법률로 직접 정해져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정해져야 되겠죠.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이 크다.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의 필요성이 크다.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증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 지문이 뭘 의미하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률 유보에 따라서 그리고 의회 유보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야 되는 게 뭐냐? 이 문제인 거야. 그럼 법률로 안 정해지면 뭘로도 정할 수 있다는 거야? 법률에 근거해서 이 행정입법도 가능하잖아요. 행정입법. 그러니까 뭐는 법률로 정해져야 되는 의회 유보의 사항이고 뭐는 좀 덜 중요하니까 법률이 아니라 법률에 이제 근거를 두면 법률에서 이제 위임을 받으면 이 행정입법으로는 이제 정해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법률하고 행정입법하고 만드는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과정을 보는데 법률을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잖아. 국회. 자,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치고받고 하는 모습은 다 언론 카메라에 잡히죠. 그러니까 다 뭐 유튜브나 뭐 TV나 이런 건데 거기서 볼 수가 있지. 행정입법으로서 우리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거나 총리령이 만들어지거나 부령이 만들어지거나 행정입법을 만드는 과정이 유튜브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 그지? 그러니까 이 행정입법은 그냥 과장, 사무관, 주무관 셋이 앉아서 밀실에서 콩짝콩짝 만드는 게 행정입법이야. 그리고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건 공개된 회의체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정치인들끼리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그러면서 만드는 게 법률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 관련될수록 법률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국회라고 하는 이제 그 공개된 회의체에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있으면 행정입법이 아니라 법률로 만들어야 되고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의 필요성이 크면 그러면 밀실에서 콩짝콩짝 만들 게 아니라 이게 열린 공간인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런 사항일수록 법률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4번 봅니다. 자, 수신료 징수 업무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한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고 하면 주로 한전한테 위탁하겠지. 어쨌든 한전한테 위탁을 하는 거고 고유 업무와 결합해서 징수 업무를 할 것인지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그 법률로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행정입법에도 이제 위임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자, 우리 수신료 금액 있잖아. 수신료 금액. 수신료 금액은, 수신료와 관련해서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수신료 금액은 어디로 정해줘야 된다? 법률로 정해야 돼. 법률로 정해야 된다. 함부로 KBS가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을 하게 되면 이 위임하고 있는 법률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래서 법률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인 거고. 자, 그러면 수신료 금액이 아니라 이 수신료를 이제 그 징수하는 이제 그 징수라든지 부가징수로 해야 돼. 부가징수. 뭐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징수한다든지 이 절차 있잖아, 절차. 부가징수 절차는 본질이야,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수신료와 관련해서 2,500원을 부과한다. 금액은 본질인 거야. 근데 만약에 수신료를 부과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 KBS가 뭐 직접 뭐 이제 부과하고 징수를 하든 아니면 전기요금에 포함이 돼서 한전이 위탁받아서 이제 부과하고 징수를 하든 사실은 수신료를 부과받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거거든. 2,500을 내는 건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부가징수 절차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령 같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금액은 본질이다. 부가징수 절차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자, 6번 봅니다. 행정법의 법원. 기억도 어려운 지문이지. 이게 여러분이 이제 추상적 기본권이란 말을 잘 모르잖아. 인간다운 생각하는 것도 잘 모르잖아. 자, 행정법에 이제 법원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은 사실 모든 법규가 이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대외적 효력만 있다고 하면 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도 당연히 행정법의 법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명령규칙 있죠? 대통령령, 총리령이나 뭐 이제 국회규칙, 뭐 중선유규칙 같은 명령규칙도 이제 행정법의 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령 보충규칙 있죠. 법령 보충규칙. 대외적 효력을 가진 이제 그 법규명령에 이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제 그 행정입법들. 요것도 이제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거고 조례도 있겠다. 조례. 그래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은 일체 다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이 돼. 법원. 근데 다만 그럴 수 있지. 이게 헌법에 이거 뭐 잘 모르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외워야 될 거는 이 헌법에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 자체가 헌법 규정만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권리야. 구체적인 권리. 자, 근데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만 가지고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수준에선 추상적인 권리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해.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필요해.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면 그제서야 사실은 이제 이제 그 구체적인 권리로서 이제 그 개인적 공권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권이든 사회권이든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건 맞아요. 법원이 되는 건 맞는데 좀 이따 아마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헌법상 자유권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 공권에 해당이 된다. 근데 자, 사회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라서 이 추상적 권리이지만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은 맞습니다. 법원은 맞는데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개인적 공권은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이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인적 공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헌법에 들어가 있는 자유권, 사회권 모두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자유권은 주관적 공권을 도출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추상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만 가지고는 개인적 공권을 도출하지 못하는 거고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지만 개인적 공권이 도출이 된다.
그지? 그래서 법원으로 물어보느냐? 그럼 전부 다 법원이다. 그럼 주관적 공권으로 물어보게 되면, 개인적 공권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사회권은 아니다. 이렇게 가죠. 자, 니은 봅니다. 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 다 그 대외적 효력을 가진 이제 법규명령에 해당이 될 거고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헌법 75조에 들어가 있고, 총리령, 부령은 헌법 9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헌법에 직접 규정을 하고 있다. 자, 디귿 지방자치단체 자치에 대한 규정. 이게 뭐예요, 이게? 조례지, 조례? 뭐 서울시 조례, 뭐 경기도 조례인데, 자, 조례도요, 이게 헌법 117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이 된다. 자, 리을을 봅니다. 오, 리을 중요한 질문이지. 자,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 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그 다음에 중선위 규칙, 감사원 규칙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서 정한이라고 되어 있죠. 헌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다 그 헌법에 규정이 있는데, 뭐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감사원 규칙은 없어요.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 잠깐만 해드릴게요. 제가 나올 때마다 용어 정리를 하는데, 우리 이제 법률 밑에 행정입법으로서 명령이라는 것도 있고요. 규칙이라는 것도 있죠. 자, 명령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명령이냐면, 행정부에서 만든 행정입법은 전부 다 명령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령이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총리령이라고 되어 있지. 부령이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긴급명령이라고 돼 있잖아. 긴급명령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만드는 행정입법은 전부 다 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 이외에 다른 헌법기관이 만들면 규칙이란 말을 붙여. 그러니까, 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중선의 규칙, 다 규칙이잖아. 규칙. 그리고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 법에 규정되어 있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질문이겠다. 자, 미음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훈령예규고시는 원래는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이라 대외적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그지?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뭐에 해당이 되죠? 법령 보충규칙에 해당이 돼. 법령 보충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외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명령규칙뿐만 아니라 법령 보충규칙이잖아? 법령 보충규칙도 행정기본법에는 법령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효력 1번. 자, 지금 관보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법령에는 크게 국가법규가 있고요. 자치법규가 있죠. 그래서 국가법규 같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게 원칙인 거고, 자치법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게 원칙인 거지. 그래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라고 돼 있다. 자, 2번 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재결된 법률,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그지? 이게 서울특별시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이 돼서 대통령이 공포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이제 관보과를 이용해서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요. 그래서 국회에 다시 이제 환부 거부가 되는 거고, 국회에서 만약에 이제 환부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을 한다. 그럼 그때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확정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럼 국회의장이 공포를 해요. 그럼 국회의장이 공포할 때는 국회의장 밑에 뭐 행정안전부 밑에 뭐 상호과라네 뭐 관보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보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관보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문에 이제 게재함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서울특별시라고 좀 외워주세요. 신문에 게재한다.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포할 것 같으면은 이제 관보에 게재하면 되는 거고, 국회의장은 이제 관보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부 기구인 이제 관보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신문에 게재한다. 그 정도. 자, 3번 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일은 저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관보라고 하면 대통령이 공포했을 거고, 신문이 발행됐다고 하면 뭐 국회의장이 공포를 했겠다. 그지? 어쨌든 발행된 날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관보에는 종이관보하고 이제 전자관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우선이고 그런 건 없어요. 뭐가 우선이고 그런 건 없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법의 효력.
자, 이것도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다. 자,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20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주지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물론 바로 시행될 수도 있어요. 시행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적어도 국민들한테 공포를 해놓고 일정 기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일이 원칙, 20일이 원칙인 거고. 근데 다만 동그라미 2번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런 이제 그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규 명령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죠. 그지? 그래서 불리한 법규 같은 경우에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일반 법규는 20일. 자,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담고 있는 불리한 법규는 시간을 좀 더 줍니다. 30일이 경과하면 시행되도록 한다. 자, 그리고 이제 3번하고 이제 그 4번 한번 봅니다. 3번, 4번. 이건 좀 암기해야 되는 거지. 암기. 예.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법령의 그 시행일 계산이에요, 이게. 시행일 계산. 시행일 계산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시행일 계산. 시행일 계산. 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이 그럼 뭐 계산할 게 없지. 계산할 게 없는데 이게 일정 기간이 그 지나고 일정 기간이 이제 경과한 후 이제 시행하도록 하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초일이 문제가 되지. 초일. 언제부터 초일인데? 언제부터 하루인데? 언제부터 일일이야? 이거. 근데 말일도 문제가 돼요. 언제 끝나는 건데? 말일. 예. 자, 초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초일. 초일은 원칙적으로 불산입입니다. 불산입.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 그리고 이제 말일은요, 그냥 그날 끝나는 거야. 그날 끝나는다. 이게 그날 끝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마 좀 이따가 그 민법상 기간 계산을 볼 거예요. 민법상 기간 계산을 볼 건데, 민법에 따르면 CF. 자,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 기간을 계산하는데, 이 초일은 불산입이 똑같은데, 말일 같은 경우에, 말일은 만약에 공휴일이다. 공휴일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토요일 같은 휴일이다. 휴일이다. 그러면 이게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2일 끝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민법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일은 그냥 그날 끝난다. 이건 이제 민법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게 3번이죠. 그래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말일로 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냥 그날 끝날버린다는 거야. 민법은 그렇지 않아. 좀 이따 나와요. 민법은 만약에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2일 끝나요. 그 다음날 끝나. 이게 좀 다르죠. 4번 보면 이제 공포한 날 첫날에 산입한다고 돼 있는데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불산입 원칙. 외워 이거. 자, 초일은 불산입이다. 말일은 토요일, 공휴일 상관없이 그냥 끝난다. 외워 이거. 자, 9번하고 10번은 같이 봅시다. 이게 행정기본법 내용이라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는데. 우리 이제 그 행정기본법 14조에 뭐가 있냐면 그 법 적용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법 적용 시점. 행정법규를 법 적용 시점. 어느 시점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느냐. 법 적용 시점이 있는데, 자, 14조에 있어요, 14조. 14조 이제 그 1항에서부터 이제 2항, 그 다음에 3항까지지, 3항. 이게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소급 적용 금지입니다. 소급 적용은 금지가 된다. 적용은 이제 금지가 된다. 근데 이 소급 적용이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시죠? 하나는 이제 그 진정 소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진정 소급이라는 게 있지. 부진정 소급. 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요. 이거 원칙 금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부진정 소급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입니다. 원칙적으로 허용. 다만 신뢰보호 원칙에서 제한이 된다. 신뢰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급 적용 금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이에요. 신청. 자, 허가 신청 같은 걸 했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허가가 딱 나오는 거잖아. 그지? 허가 처분. 자, 신청에 따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 시 법규가 적용되는 게 원칙인가요? 허가 시 그 처분 시 법률이 적용되는 게 원칙인가? 처분 시 법률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야. 처분 시. 그래서 처분 시 법률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신청을 했어. 근데 처분 나오기 전에 법률이 개정됐어. 그지? 그러면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거야? 신청시 법률이 적용된다는 거야?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보다 처분시 법률이야. 처분시 법률. 예외 있어. 이것도 예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률이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그 확정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법률 관계에 대한 처분이다. 처분이다. 뭐 장애 등급 결정 같이 확정된 법률 관계에 대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장애 발생시야. 장애 발생시. 좀 이따 이제 판례로 나와요. 발생시. 그지? 이것도 예외가 있는 거야. 자, 신청을 했어. 근데 그 신청이 확정된 법률 관계에 따라서 뭐 장애 등급 결정을 해달라. 뭐 등급 신청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은 요건 처분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장애 발생시야. 장애 발생시. 장애 발생시는 신청시 이전입니다. 그치?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제재 처분이야. 제재 처분. 자, 법 위반 행위를 합니다. 위반 행위를 했어요. 위반 행위를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재 처분이 들어갑니다. 뭐 과징금 부과 처분이든 뭐 과태료 부과 처분이든 상관없어요. 제재 처분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위반 행위 시 법률이 적용되나요? 제재 처분 시 법률이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 시 법률이 적용되는 거야. 위반 행위 시 법률이. 자, 그래서 위반 행위 시 법률이 적용되는 거지 제재 처분 시 법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예외가 있지. 예외가 계속 많네. 어떤 예외가 있냐면 자, 위반 행위 이후에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법령이 개정됐어.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정된다? 유리하게 개정된다. 유리. 그러니까 더 이상 위반 행위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재 처분이 좀 경하게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그지? 이게 전체야. 이게 전체. 전체. 봅시다. 이제 1번부터 9번에. 자, 진정소급이죠. 진정소급은 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다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대표적인 판례가 친일재산 국고귀속법 사례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친일파의 재산은 친일파 후손한테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상속이 되고 뭐 증여가 됐는데 사후법률이 만들어져서 전부 이제 국가에 귀속하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 자, 진정소급입법에 해당이 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특단의 예외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결정이 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신법의 효력 발생 전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게 소급 적용인가요? 아니지. 자, 이게 진정소위법하고 부진정소위법을 이제 그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이미 종료가 됐어. 종료가 됐는데 사후에 법률이 만들어져가지고 딱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정소위법이에요. 이거 허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고요. 자.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인데 사후에 법률이 만들어져서 딱 적용을 이제 시키는 거야. 그럼 미안하지만 이건 진행 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부진정소급입법인 거야. 그래서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인 거고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된다. 그게 2번이죠. 자, 법률의 소급 적용이 아니다. 이건 부진정소급 적용인 거고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 3번. 개정법령에 기존 사실 또는 법률관계 적용하는데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을 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이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면 뭐예요? 진행 중인 거지. 그지? 진행 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이고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고 하면 진정소급만 금지하는 거예요. 진정소급만 금지하는 거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자,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지적 관련이 없다. 그리고 자, 이익을 오히려 증진한다. 그리고 자,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한다.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이 된다.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불리한 내용의 그 사후 법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리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옛날에 뭐 이 코로나 관련해서 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사후에 법률이 만들어져서 전부 다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이, 그럼 소급 적용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리고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이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서 원래는 이제 그 처분 시법률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예외야. 이것도 예외에 해당이 돼. 자, 장애급여 지급을 위해서 장애 등급 결정을 한대요. 행정청이 확정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자, 처분 시법령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말씀드린 대로 장애 발생 시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출제가 된 게 한 4-5번 정도 출제가 됐죠. 4-5번째.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산업재해를 당했어요. 재해가 발생했다.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 이제 산재보험법상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그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겨요. 이게 청구권이 발생한다. 생긴다. 근데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돈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가가지고, 장애 등급 신청을 해요. 장애 등급 신청을 한다. 등급을 신청을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공단에서 산업재해 이제 업무상 재해 이제 상태를 봐가지고 등급 결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등급 결정을 이렇게 해준다. 등급 결정 자체가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자, 원칙에 따를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지. 원칙에 따르면 지금 신청에 따른 처분이잖아. 그지? 신청에 따른 처분이니까 원래는 이제 그 처분시 법령이 적용돼야 되는 게 원칙일 텐데,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안 봐요. 법원에서 어떻게 보냐면, 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산재보험법상 청구권이 발생한 거다. 청구권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급 신청을 하고 이제 장애 등급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등급 결정 시 법령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에, 장애가 발생할 당시에 법령이 적용된다라는 거지. 아예 신청 시 이전의 법령이 적용돼요, 이거는. 그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1번입니다. 예외니까 이런 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신청에 따른 법률은 처분시 법률이 적용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법령에 따라서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 뭐 등급 결정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장애 발생 시, 애초에 이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발생 시, 그때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을 하게 된다. 자, 2번이 원칙이죠. 자,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처분시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신청시하고 허가시하고 법령이 개정됐다.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신청시 법령이 아니라 허가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 허가시 이제 법령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거부가 나갈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게 2번입니다. 자, 3번 봅니다. 자, 이거 제재처분입니다. 자,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 처분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맨 밑에 보면 이제 변경된 법령을 이제 적용한다라고 이게? 그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행위 당시 법령을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유리하게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된다. 그지? 그런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게 또 원칙적인 지문인가? 요게 원칙적인 지문이네. 자,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이 없는 자한테 전문 공사를 하도 급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부가 처분한다. 과징금부가 처분이 정확하게 제재처분시잖아. 제재처분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 시가 이제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유리한 경우에만 이제 변경된 법률이 적용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오히려 이제 불리하게 개정이 됐다고 됐으니까 신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법인 행위시 법령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 겠지, 그지? 그 정도 보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진정소급하고 또 그 문제다. 그지? 소급 적용 이제 금지가 된다는 거. 자, 기억봅니다. 자, 부진정소급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다만, 부진정소급법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과거로 소급하는 측면이 조금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부진정소급법이 이제 허용이 되는 건 아니고,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부진정소급 적용하려고 보니까 일정 부분 과거로 소급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신뢰를 너무 침해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안 되는 경우. 그게 신뢰보호 관점에서 입법자 행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니은. 자, 새로운 법령은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한 진정소급 적용 금지입니다. 소급 적용 금지 원칙. 자, 디귿.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이잖아. 변경 전에 이제 이미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신법령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법이 적용돼야 되지. 구법. 자, 리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신청에 따른 처분이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가요건 충족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처분시 법령이 적용돼야 되니까 처분시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불허가 나가야죠. 그게 리을이고요. 자, 미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하면 진행 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라고 하면은 부진정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정법령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정전 법령 전속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개정법령 적용에 대한 공익상 요구보다 크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조건 이제 진정소유법이 이제 절대 금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진정소유법이 이제 무조건 이제 허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신뢰보호 원칙에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돼. 신뢰보호 원칙으로 판단을 해서, 진정소유법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고, 부진정소유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 예. 자, 그게 미음법입니다. 미음.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자, 이제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국제법규하고 이제 관습법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자, 기억은 뭐 다들 아시는 판례죠? 그 학교 급식을 위해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한테 이제 식재료나 구입부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나 조례하는, 자, 가트에 위반한다. 가트. 이게 WTO 협정 중에서 이제 가트인데, 가트에 위반되는 거고, 자, 가트는요, 이게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이기 때문에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법률의 효력.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만약에 이제 조례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위 법률에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이제 기억이고요. 자, 니은포입니다. 자, WTO 협정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 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제 사인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자, 이게 뭐냐면 중국 업체야, 중국 업체.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그 타일을 수입해서 들여왔어요. 타일을 수입해서 들여왔는데, 근데 이 중국 업체놈이 이게 이제 그 덤핑을 쳐가지고 엄청 저가로 들여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 장관이나 관세청장이 가만히 안 있었겠지. 야, 너 중국 업체 너 덤핑이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반덤핑 부가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해.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이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 행정법원에다가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한 이런 위법한 관세 부과처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WTO 협정이 국가하고 이제 국민 사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아니면 국가하고 이제 다른 나라 국민 사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협정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라는 국가 대 체결이 된 게 WTO 협정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국 업체가 반덤핑 부가처분, 관세처분이 억울하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시진핑한테 부탁해야 돼. 시진핑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시진핑이 이제 이재명한테 압력을 넣어야 돼.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싸워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뭐 WTO 이제 분쟁 해결 기구라든지 국제기구로 가서 싸워야 돼요. 그지? 우리나라 법원에 WTO 협정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디귿법입니다. 관습법이죠. 관습법도 뭐에 해당이 되죠? 당연히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법원. 무슨 이제 관행업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이 되는데, 그 관습법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뭐 행정관습법도 있겠지만 민중적 관습법이라고 해서 이 국민들의 합의성이 있어요. 합의. 법적으로 승인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그 관습법을 인정하겠다. 그런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합의가 있어서 관습법이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상실이 된다. 합의성이 사라진다. 더 이상 관습으로 못 인정하겠다. 그러면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을하고 미음하고 같이 볼게요. 이것도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데, 자, 대법원 판례는 그 법원성이 있나요, 없나요? 법원성이 없어요. 법원성이 없다라는 게, 자,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비슷한 그 사건이 이제 또 발생을 했다. 그래서 1심 행정법원에서 만약에 재판을 진행한다. 옛날에 대법원 판례 있으니까 구속력이 발생을 해서 똑같이 재판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판례 변경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성이 부정이 됩니다. 부정이 되고요. 자, 미음. 자,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 결정. 이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제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다. 뭐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다든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다든지, 위헌 결정을 한 이후에 법원에서 낙태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양심적 병역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나? 간통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나?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그날부터 이제 효력이 상실이 된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대세적으로 효력을 딱 부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사건에서만 위헌인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전부 다 이제 위헌의 효력을 누려. 법원을 포함해서, 그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만은 뭐를 가진다? 법원성이 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 자, 넘어가 봅니다. 이제 평등원칙. 빨리 해야 되겠다.
자, 평등원칙입니다. 이제는 이제 행정기본법으로 넘어와서 기본법 안에 들어있는 이제 이제 법원칙을 한번 봅니다. 여러 가지 원칙 있죠. 뭐 평등원칙도 있고, 비례원칙도 있고, 신뢰법원칙도 있고, 뭐 부당결부금칙도 있고, 뭐 실권의 법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신뢰법원칙이 제일 많이 나오죠. 신뢰법원칙은 제가 보니까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구성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던데, 무조건 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평등원칙부터 봅니다. 자, 이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으면 차별 취급할 수 있다. 이게 평등원칙이고요. 평등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다. 자, 2번 말씀드렸죠. 자,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래. 자, 절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야. 자, 공부 못하는 놈도 공무원 시험 붙여주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붙여주고 야, 다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게 절대적 평등이고요. 상대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겠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겠다. 이게 상대적 평등이에요. 자, 그럼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얘기해요? 상대적 평등을 얘기해? 야, 당연히 상대적 평등이지. 절대적 평등은 공산당이야, 공산당. 당연히 상대적 평등이지. 자, 3번 봅니다. 이것도 뭐 다들 아는 판례일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선생님이요, 그 출판사한테 무슨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징계 절차에 이제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은,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개전의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원 같은 경우에는, 나 잘못한 거 없다. 막 빡빡 우겨. 그지? 자, 그러면, 개전의 정에 따라서, 반성하는 사람은 정직이라든지, 뭐 감봉이라든지, 이런 징계에 처하는 거고, 안 했다고 빡빡 우기면은, 파면을 하고, 그지? 그래서 개전의 정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는 거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 거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방의회 조사감사를 위해서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한다. 근데 사회적 신분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거야. 5급 이상 관리자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다. 그렇게 해놓고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4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차별 취급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똑같잖아.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거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14번을 봅니다. 이게 기억하고 니은하고가 참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지. 최근에 나온 판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건보공단이 있어요. 건보공단 있고, 건보공단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건강보험료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건강보험료에는 이제 직장가입자라는 게 있죠. 가입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 밑에 이제 피부양자라고 있어요. 피부양자. 여러분들 다 피부양자들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직장가입자라고 하면, 나는 이제 엄마 아빠 밑에 이제 다 이게 더부살이하고 붙어 있잖아. 그치? 이게 이제 피부양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라고 하면, 이게 남편하고요. 부부라고 했다, 부부. 자, 부부. 자, 부부 사이에, 만약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아내가 있다. 그러면, 뭐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인이면, 이제 아내는 거기 이제 피부양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지? 이런 구도인 거야.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부부는 부부인데, 우리가 아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이성부부잖아요. 이성부부. 이성부부라고 하면, 당연히 한 명이 이제 직장가입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이제 피부양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동성부부는 어떻게 해요? 동성부부? 동성부부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혼인은 불가능하지. 법적으로 혼인은 불가능하고, 다만 사실혼일 수는 있어요. 사실혼. 남남이야, 남남부부. 남자 부부. 이렇게. 사실혼. 그래서, 이게 어쨌든 건보공단이요. 이성 부부에 대해서는 이게 직장 가입자하고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했는데, 남자인 경우에는 한쪽이 이제 직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제 피부양자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지역 가입자로 처리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는 거야.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부과받은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아니 왜 이성 부부는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서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데 왜 동성 부부인 나는 피부양자로 자격을 이제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하냐 이거야. 그지? 그래서 자, 보험료 부과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 평등 원칙이라고 하는 게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고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거잖아. 공법관계에 적용되면 과연 건보공단하고 동성애 부부인 요 이제 누구냐? 어쨌든
남자의 이제 피부양자. 그 사람하고 관계는 공법 관계에 해당이 되나요? 사법 관계에 해당이 되나? 만약에 사법 관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건 평등원칙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평등원칙은 우리가 지금 행정법 관계를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행정법 관계에 적용이 되는 거고, 사법 관계에서는 이제 평등원칙이 적용 안 되는 거거든. 그지? 예. 자, 그럼 건보공단하고 피부양자하고의 관계가 공법 관계, 사법 관계예요? 아니, 공법 관계지. 왜냐면 보험료 부과처분 자체가 이제 행정처분이잖아. 그잖아. 그지? 그래서 공법 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뭐에 해당이 된다? 평등원칙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건보공단은 평등권을 침해할 수가 있는 그런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지?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거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봤어요. 그지? 그래서 이성 부부든 동성 부부든 똑같은 부부 아니냐. 똑같은 부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피부양 자격을 인정을 해야지. 왜 다르게 취급하냐.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봤어요. 놀랍지? 놀라운 판례야. 이거 어마어마한 판례지. 자, 기억 보면 그래서, 자, 건보공단은 세 번째 줄에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의 지위이기도 해요.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는 평등권을 보장해야 되는, 평등 원칙을 보장해야 되는 수범자이기도 하고요.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지. 그런 보장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처분, 보험료 부과처분 같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당연히 주체성도 있는 거지. 그지? 예. 자, 그래서 평등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니은을 보면, 자,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갑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부부잖아. 똑같은 부부인데, 이성이든 동성이든 똑같은 부부인데, 누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해서 보험료 부과 처분 안 하는데, 누구는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을 안 해가지고 보험료 주급 부과 처분했다. 그럼 이거 이제 같은 걸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봤어요. 놀라운 판례야, 이게. 우리 대법원이 굉장히 이제 지인이 일부한 그런 판시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동성 부부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결론이 도출된 판례인 거죠. 자, 디귿 봅니다. 자, 우리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내부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량준칙이고요. 자,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 가지고는 이제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이 되진 않고요. 되풀이 돼가지고 행정관행이 성립이 돼서, 자, 관행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신뢰보원칙을 주장할 여지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관행이 형성이 되면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평등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신뢰보원칙과 평등원칙을 매개로 해서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 리을. 자,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이 됩니다. 자, 위법한 작용은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적용 안 돼요. 왜냐면 옛날에 위법하게 처분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위법하지만 똑같은 처분을 해줘.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위법에 있어서 평등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미음봅니다. 자,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그거 자체로 위법한 처분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지.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 없는 내부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위반한 것 자체만 가지고 위법한 처분이 되진 않아. 근데 만약에 이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됐어. 그리고 반복 시행돼가지고 행정관행이 형성이 됐어. 그럼 관행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행정규칙 위반이 아니라 신뢰보원칙 위반이라든지 평등원칙 위반이라든지 이런 행정상 일반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넘어가 봅니다. 자, 15번 봅니다. 이제 비례원칙을 보겠습니다. 비례원칙은 이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선택하는데 가장 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라. 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시간이 다 됐구나. 예, 어쩔 수가 없다.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이거 원래 20문제 다 나가야 되는데,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풀고, 이제 2회차 풀고 이제 그렇게 할게요.